지금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국제관계의 제일 원칙이 상대방이 자극을 하든 어떻게 하든 네. 남의 나라 영토에 들어가서 그거 군사작전 함부로 하고 네. 그거 내가 점령했으니까 강제로 병합 이렇게 되면 국제적인 룰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됩니다. 비살상 무기 위주로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있는 분쟁 중에 있는 당사국을 제외하고 어떤 제3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원칙이 깨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로 관계라는 거에만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좀 러시아하고 북한이 그러고 있는 걸 지켜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사인을 보내야 되는 건지 하는 건데 네. 만약에 너 이러면 나도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정상적인 네네. 국가관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지금 이제 북한 네. 어제 뭐 뉴스를 통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의 움직임이 너무 심상치 않아서 이 얘기 좀 네. 들어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투자에도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해주실 오늘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수석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주로 뭐 북한, 그렇죠. 혹은 뭐 정세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분석을 좀 하시는 모양이죠. 네네. 네. 일단 북한이 지금 12,000명 네네. 러시아로 보냈다는 거는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일단 이 북한 그 병력이 네. 러시아 영토 안에 지금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좀 뭐 여러 가지 분석에 따라서 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은 북한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좀 이동한 거는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뭐 여러 예, 저희가 예, 이제 그렇죠. 뉴스를 통해서 봤던 것도 보면 뭐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면 이제 미국도 결심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보다 더 대규모의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네.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 더 많은 기여를 촉구를 하거나 물론 이게 지금 그 직접적으로 참전을 하거나 이 여부는 아닙니다. 이건 좀 너무 나간 거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기존 입장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어떤 대응 여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북한의 병력이 전쟁 전선에 있는지 예. 아니면 그냥 뒤에서 뭔가 이렇게 공병을 하고 있는 건지 요거에 따라 뭔가 판단이 달라지는.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근거가 없다라고 계속 그 일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예. 근데 이게 안 하는 측면도 있고 못 하는 측면도 있어요. 안 하는 측면은 아직은 이게 노출이 그 본격적으로는 안 될 거다. 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밝히고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있고 못하는 측면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이제 올해 북러 간의 신조약이라 그러는 그 네. 조약들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대한 이 조약이 체결이 됐잖아요. 네. 이 조약 4조에 의하면은 그 군사 개입할 수는 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네.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무력 침공을 받아서 네. 전쟁 상태에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무력 침공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쟁 상태라는 게 규정이 돼야 되는데 네.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러시아가 여전히 그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는 특별 군사 작전이거든요. 이게 전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신조약을 인용을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 뭐 일부 보도된 것 같이 군복도 지금 러시아군 군복으로 이제 가 있고 신분증도 지금 위조 신분증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전선에서 뭐 어쨌든 뭐 포로로 잡히거나 사망하거나 하게 되면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사실 북한이 이렇게 과거에는 고문단 형태로 뭐 중동이나 이런 적이 보냈는데 이런 경우에도 노출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한 그 사례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지금 병력이 아무래도
12,000명이 지금 파병이 되면 네. 뭐 그중에 일부 병력이라도 노출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 제- 이제 그냥 사망한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우길 수가 있을 거예요. 북한 쪽에서. 네. 근데 포로로 잡혔을 경우 이 경우는 정말 그 이 빼박이죠. 부인하기가 굉장히 힘든 증거가 되거든요. 네. 만약에 그래서 그게 일부라도 확실하게 되면 전투에 투입된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전쟁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 지금 봐서는 완전히 바뀐다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바뀌고 있는 거고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 아마 그때도 대규모로 케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부인할 거예요. 일단은.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이제는 완전히 내놓고 북러 간의 밀착을 과시하겠다고 얘기할 때는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거겠죠.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면서 나토랑 미국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또 우리나라에도 뭐 더 많은 무기를 좀 보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나토도 상당 부분은 그냥 거의 인정 내진 반인정쯤 하면서 지금 몇 조라더라? 한 40몇 조 되는 돈을 미국과 뭐 나토가 더 유럽이 그렇죠. 더 많이 이제 도와줄 것처럼 얘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쪽 다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애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초반부터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나 장비가 아니라 병력이 될 거라고 봤어요. 예.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특별 군사 작전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국내적으로 여론이 안 좋지만 이걸 전쟁 선포하면 더 인력을 끌어올 수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한 형태로 지금 뭐 이란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위장을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병력을 끌어올 수 있는 그 여지가 우크라이나보다는 낮는데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나토 회원국은 아직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하고 엄밀히 얘기하면 동맹 관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거 이외에는 어차피 네. 지금 그 인력 충원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서 지금 그 무기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자금 같은 걸 대규모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병력 얘기는 뭐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렇게 병력 투입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진짜 이게 북한군이라는 게 북한이 확인돼도 파병-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이 되면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타국의 군사 병력이 전투에 참가는 최초가 되는 거죠. 네, 지금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만 전선이 어딘가에 따라서 조금 의미 부여가 그래요? 달라져요. 네. 그 우크라이나가 올해죠. 올해 지금 반격 작전을 일부를 개시하면서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 네. 지금 진입을 해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궁색하지만 어쨌든 침공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이 지역에 제한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북러 신조약이라는 걸 그나마 네. 이제 지금 그 궁색하나마 들이밀 수가 만족시키는,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돈바스 지역에 가 있다 그러면 예, 이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국 간 전쟁에 제3국이 개입을 한 거죠. 네. 이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도상으로 보면은 어떤 병력이냐. 요것도 좀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 지금 북한에서 파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병력은 뭐 한국판 특전사일 네, 수 있고 특수부대 전력들이에요.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네. 이 폭풍 군단에 속해 네네. 있는 이게 거의 경보병 여단이나 네. 특수전 이 임무를 띈 인원들로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 애초에 처음에 저도 한 10,000명 정도 나왔을 때 이게 이 군수 지원이나 건설이나 또 이제 이 보통 북한에서 고문단 같은 경우를 보낼 때 네. 북한 내부에서 이 보통 장교 1명이 파견이 되면 자기가 임의적으로 한 5명, 6명 정도를 데려갈 수 있답니다. 네. 이 인물들이 주로 어떻게 하냐면 외화벌이.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판단을 했는데 지금 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이런 증거들에서 나오는 걸 이거는 완전히 어떤 조직적인 편제를 갖춘 군대거든요. 네. 그러면 예, 특수부대설이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뭐 살상 무기를 더 보낼 것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북한 개입이 명시적인 증거로 이제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네. 기존 방침은 우리는 살상 무기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예, 이제는 검토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참전하건 말건 우리가 살상 무기를 보내야 되는가 마는가를 결정하나요? 북한이 만약 참전하면 우리도 살상 무기 보내야 되고 북한이 참전 아니면 살상 무기 안 보내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남북한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네. 국제적인 원칙의 문제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뭐 이란제 드론이 사용이 됐다 아니면 북한 포탄이 사용이 됐다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지만 네. 어쨌든 직접적으로 그 양측에 더 피해가 더 커지는 걸 살상무기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피해가 커지게 만드는 그 물품을 지원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지만 병력을 12,000을 받았다는 게 뭐겠어요? 상대방 더 많이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상쇄 효과를 가져서 사실은 전쟁을 더 끌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지원은 필요하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니까 북한이 간 건 알겠습니다. 네. 북한이 갔다고 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1950년에는 왜 그랬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1950년에도요. 네. 그 당시 참전했던 국가들이나 네. 병원선 보냈던 국가들이나 똑같은 의미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한테 별로 영향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우리한테 지원을 평소에 해줬던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네. 보면 1950년 당시에 한국이라는 경우에는 네. 경제적인 비전도 그랬고 네. 네. 실질적으로 각 국가들이 볼 때 국제적인 위상도 그랬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침공당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고 네. 물론 미국의 역할이 있었겠지만 네. 그것이 분명히 작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과거에 우리가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ODA라든가 이제는 원조 이제 네. 그 제공도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사실 빌미를 제공했다 여러 개가 있지만 네.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국제관계의 제일 원칙이 상대방이 자극을 하든 어떻게 하든 네. 네. 남의 나라 영토에 들어가서 그거 군사작전 함부로 하고 네. 말아라. 그거 예 내가 점령했으니까 강제로 병합 이렇게 되면 국제적인 룰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좋습니다. 되는 뭐 거거든요. 거기까지 저는 인정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우리가 무기 지원해준다.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얘기는 북한이 참전한 게 맞으면 우리가 무기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난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북한과 무관하게 우리는 원래 우크라이나가 침공 받았을 때부터 무기 지원해준다라는 예, 게 예. 원칙이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북한이 가니까 우리가 무기 아니요 지원해준다. 북한이 갔기 때문에 이거 갔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이런 대리전이 거거든요. 아니잖아요. 예. 원래 지금 이 비살상 무기 위주로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있는 분쟁 중에 있는 당사국을 제외하고 어떤 제3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원칙이 깨졌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러시아로 병 보내면서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예, 그렇죠. 지금 나토나 저 미국은 계속해서 저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병력을 그 경우에는 네. 나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리적 인적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살상무기까지 지원이 된 거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보 공약 측면에서 네. 지금 제공을 한 건데 이제는 거기 동참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걸 검토한다고 지금 발표가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북한과 무관하게는 아니에요. 북한이 들어간 게 확인이 되면 우리가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는 거 맞고 그 명분이라는 거는 북한이 참전한 만큼 다른 나라들도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우리나라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국가들도 아마 지원을 이제 나토 회원국들을 비롯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나토 그러면-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지원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우려되는 이른바 여러 나라가 참전하게 되는 뭐 세계대전이라는 표현까지 좀 과한 것 같지만 예, 젤렌스키가 얘기한 거는 예. 물론 전쟁의 판이 확 커지는 거는 맞는데요. 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전력들은 투입이 안 되는 상황에 서로 양측 다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지금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왜 실제로 불러서요, 근데? 자, 러시아 입장에서 결국은 이제 서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현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구상이 이런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 병력들을 활용해서 쓰겠다라는 네. 정말 인간 방패로 쓰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고 음. 두 번째는 보여주는 거죠. 이 정도로 앞으로 전력 끌어올 수 있으니까 젤렌스키 보고 지금 돈바스 점령하고 있는 거 네.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여기서 휴전하자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걸 젤렌스키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는 이미 영토 상실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실제로 투입할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 따라서 양측이 지금 이렇게 서로 째려보기만 하다가 힘겨루기만 하다가 네. 이게 휴전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아니면 실적으로 투입이 되는 가능성도 있고 이게 그냥 그 서로의 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느냐 상대방이 어느 정도 얻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자기 또 판단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있고 국내적인 문제들 이게 러시아하고 북한의 국내적인 사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예측이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질문하는 취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토를 도와 혹은 뭐 G7이든 아니 G7이 아니겠죠. 하여튼 뭐 미국이나 일본을 도와서 우리가 금전적 지원 혹은 뭐 비살상 무기용 지원 이런 것까지 하는 거는 러시아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뭐 조금 관계 불편해지더라도 오케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원한 살상 무기들이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해서 실제로 우리 무기들이 러시아군 그다음에 뭐 이 사람들을 이제 살상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러시아는 북한과 지금 거의 조약 수준을 맺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공받으면 북한 자동 개입돼서 그 나라를 공격한다. 그러면 뭐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러시아와 힘을 합쳐서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들에게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살상 무기로 그들의 전투 병력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우리가 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네. 그 논리가 어디가 선을 넘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우리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단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남북한이 대결 상태라고 대치 상태잖아요. 네. 그거를 제1의 주적이라고 먼저 선언한 게 북한이에요. 네. 작년 연말에요. 예. 자, 그러니까 남북한이 군사적인 적대 상태에 있다고 북한이 선언을 했고 네. 그 상황에서 한도 간에 지금 분명히 이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 동맹 관계를 맺어버렸어요. 네. 6월 달에. 음. 사인 1이 그렇고요. 네네. 두 번째는 지금 북한군 파병의 효과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서로 군사적인 갈등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 외교적인 압력도 있고 있잖아요. 예. 네. 그거를 지금 이제 북한 그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국제적인 제재가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단 4월 달에 이 유엔 안보리의 이 제재 감시를 위한 패널들 활동 중지하게 러시아가 해버렸죠. 네. 자, 그 다음에 6월에 이제 군사 동맹 관계 맺었죠. 네.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북한의 이 지금 파병이라는 걸 우려하는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병력을 보내는 게 이 정도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금 KN-23, 24, 25와 같이 한반도를 겨냥하는 무기들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적인가 실험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이 돼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한국군도 그렇고 북한군도 그렇고 한 번도 현대전에 실질적으로 참전해 본 경험이 없거든요. 네. 군사 고문단에 조용. 예. 이제 양성 프로그램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작동하는 실질적으로 거네요. 전쟁을 경험을 하면서. 예. 자, 어느 게 더 적대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군사 무기를, 그러니까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게, 네. 네.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 같은 경우에 3차례 정도 신호가 왔었고 아마 한도 관계상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신호들도 우리 쪽에서는 계속 발송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도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지금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러 관계라는 거에만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그러고 있는 걸 지켜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사인을 보내야 되는 건지 하는 건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전제가 그거잖아요. 그 병력 자체가 지금은 일단 러시아 지역에서 훈련만 받다 돌아가는 게 아마 제일 좋은 시나리오일 거예요. 표면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전선에 가서 네. 전투 경험을 쌓고 아. 결국 그 경험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낸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지금은 만약에 너 이러면 나도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정상적인 네네. 국가관계도 하고요. 그럼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사인으로서 저는 의미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뭐 겁을 먹든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북한군을 직접 투입하진 않는 쪽으로 선택하면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그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거기에서 참전을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살상 무기를 직접 보내서 공개적으로 보내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보내긴 보내더라도 공식적으로는 보내지 않아서 적어도 러시아가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더라도 대한민국이 살상 무기를 그쪽에 보냈다는 걸 인정하지는 않은 정도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두 개를 섞어서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섞어서 해요? 예, 근본적으로 예. 자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요. 무기가 실질적으로 살상 무기하고 비살상 무기가 구별될 수 있나요? 뭐 쉽지 않지만 예, 뭐 그러니까 방어 무기나 뭐 이 정도 있을 수 사실은 있겠죠. 네네네. 지금 살상 무기라고 얘기가 되지만 네. 대부분이 포탄하고 탄원 같은 것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되면 전투기나 뭐 이런 이제 전차나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아마 한반도 안보 상황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밖에 그 지금 누구를 지원하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 이미 이제 이 무기는 더 이상 연한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요. 네. 그렇다면 물론 이 실제로 지원을 하면서도 이게 지나치게 많이 제공이 뭐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공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네. 그 수준 자체는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 여튼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이제 러우 전쟁에 있어서 북한군이 참전하게 되는 경우에 살상 무기를 보낼 수도 있다는 이제 메시지가 나왔기 네네.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도움되는 일인가 요게 좀 궁금해서 뭐 이런저런 질문을 좀 드려봤었는데 일단은 경고용이다.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인을 보낸 거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주셨고 현재로는 그다음에 그렇다.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무기를 보내게 될 때도 가능하면 저는 안 아마 했으면 그 좋겠네요. 양과 네, 형태는요. 네, 좀 조절할 수 정말 있겠다. 이 파악된 대로 12,000명의 사계 여단 규모가 전 전선에 투입된다. 이거는 정말 러시아 입장에서 네. 우리 보고 한번 해보자고 사인 보낸 거나 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냐 네, 아니면 네, 아까 네. 얘기한 대로 돈바스가 아니고 쿠르스크 지역에 머물다가 아니면 계속 네, 극동 네, 네. 지역에 저기서 극동 지역에서 적응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위거든요. 네. 시위하다 끝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직도 네. 변동이 있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뭐 북한이 지금 막저 도로 폭파하고 이런 거 등등해서 그러니까요. 그거 그런데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해 갖고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만간 한번 다시 좀 뵙죠. 모셔서 네. 오늘 못 여쭤본 내용들 또 네네. 그쪽에 뭐 정세 같은 것도 좀 분석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